하도록. 예.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논문 작성법에 대한 특강을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공계의 주요 국제 저널에 영어로 논문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를 이제 한 8시간 정도의 전체 강의인데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선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선 첫 번째, 서론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서론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원래 8시간 강의에는 기본 철학하고 원칙,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게 뭐고, 오서십이라는 게 뭐고, 논문을 또 왜 써야 되고, 어떤 저널에다 논문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저널들, 저널이라는 건 뭐고, 그 저널이라는 건 사실은 그 피어 리뷰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하는 어떤 독특한 역사적으로 구축되어 온 그 시스템, 그 논문들을 평가하고 실어주는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데, 그 시스템이 뭔지 이걸 좀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논문을 실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논문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일단 이 1부하고 2부 논문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철학적인 부분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저널이 어떤 거고 피어 리뷰 시스템이 뭐냐, 이건 일단 좀 뒤로 미루고 우선 급한 거 서론하고 논문 작성법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1부와 2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굉장히 논문 쓰기가 쉽지 않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대학원생 입장에서. 그걸 먼저 왜 어려운가를 우리가 좀 이해하자 이거죠.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는 작업이 왜 이게 이렇게 잘 안 되는 작업인지를 이해하고 나면 또 그 작업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논문 쓰기가 연구의 일부고, 그 연구 자체가 굉장히 종합적인 다양한 재능들을 필요로 한다 에서부터 비롯돼요. 그래서 일단 연구가 뭔지, 왜 연구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재능들과 능력이 결합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연구를 하는 그 프로세스, 과정을 쭉 이제 적어보면은, 우선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뭘 연구해야 될지 그 문제가 노출이 돼야 돼요. 타겟이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타겟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뭘 연구할지 문제를 만들어내야 돼요. 문제가 주어지든지 만들어내든지.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이제 풀겠다라고 거기서부터 내가 그 문제를 푸는 어떤 작업을 기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구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아니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연구 프로젝트가 되겠지만, 기업도 똑같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떤 특별한 상품을 개발한다,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그 디벨롭먼트를 하는 프로젝트가 된 거죠. 또는 어떤 상품이 이미 출시가 돼서 그 상품을 가지고 마케팅해서 어느 정도 시장 쉐어를 가져오자 라고 하는 게 프로젝트가 되겠죠. 목표가 도출이 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프로젝트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라는 것도 우선 풀어야 될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그 문제풀이의 계획이라는 것이 프로젝트가 된다는 거죠.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거죠. 즉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 프로젝트를 기획한다는 것은 문제풀이의 계획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이전 단계로는 일단 문제가 뭔가 있어야 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기획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바로 이제 실험실에 앉아서 실험을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연구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실험 설비도 필요하고 실험 재료비도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인건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의 자금이 조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제안서를 내서
연구비를 이제 제안서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따오는 거죠. 누군가는 이 사람이 풀려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다 하니 이 프로젝트에다가 돈을 대주자 하고 돈을 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비가 일단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맨파워를 구성해야 되는 거죠.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만 두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프로젝트 크면은 몇십 명이 모여서 한 개를 할 수 있는 거고 몇백 명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핵융합을 해야 된다. 핵융합을 몇 년 동안 할 것인가? 핵융합을 상용화해서 성공화시키려면 성공하려면 한 50년 걸리겠다. 50년 걸립니다. 그러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냐? 수조 원의 자금이 필요해요. 인원은 몇천 명이 필요할 겁니다. 매년? 그러면 수십 년에 수십조 원에 또는 수백조에 들어가는 몇천 명의 연구자가 동원되는 프로젝트가 목표가 확실하니까 기획이 돼야 되고 자금이 조달이 돼야 되고 팀이 조직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험을 하려면 이제 실험 장치가 필요한데 기존의 장치가 있어서 활용할 수 있든지 장치를 새로 사든지 없으면 만들든지 장치 제작, 장비 제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도 있고 해서 장비도 만들었고 팀도 조직이 되면 이제 이 장비를 이 인력이 활용을 해서 실험을 하겠죠. 이론을 한다면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든 뭘 사용하든 해서 계산을 하겠죠. 실험을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나온 결과를 가지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자, 당신이 풀려고 했던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거야 라고 딱 가르쳐 주느냐?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데이터를 분석해야 돼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중에서 유용한 데이터, 유용하지 않은 데이터 또 뭐 오류가 있는 데이터, 없는 데이터 등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데이터가 분석이 돼서 쫙 다 분석이 됐다라고 해서 그것으로서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느냐? 또 그게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읽어내서 그 데이터가 지칭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또 과정이 필요해요. 이걸 우리가 데이터의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분석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그 데이터들이 이제 뭐 숫자로 표현됐다면 그 숫자들을 이제 그야말로 분석해내는 작업이고 그 숫자들이 가리키고 있는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추출해내는 것은 또 다른 좀 더 고차원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석하고 해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분석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데이터가 다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계산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실제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또 추출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죠. 또 왔다 갔다 하겠죠. 데이터 분석하고 해석하고 계산하고 왔다 갔다. 그러다가 실험 데이터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더 필요해졌어. 그럼 실험을 다시 하겠죠. 그럼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오류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일관성이 없다. 그럼 실험 다시 해야 되는 거죠. 해석을 해보니까 원하는 만큼의 해석 결과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다시 또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실험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장비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건 실험이 좀 모자란데 모자란 실험을 했더니 계속해도 안 나온다. 이거는 장비 자체 성능에 문제가 있다. 분해능이 부족하다든지. 그럼 장비를 다시 수정하겠죠?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가 충분히 다 해석이 돼서 이제 이 문제를 일정 정도 풀었다. 한 번에 다 안 풀리더라도 어느 정도 풀어낸 것 같다. 라고 하면 이제 논문 쓰는 단계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논문을 좀 써보자. 정리하자. 라는 게 되겠고 그 정리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그것에 맞는 그림을 좀 그려보자. 그림이 다 그려지면 이제 글을 쓰겠죠. 그리고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하고 보통 2단계가 되면 이제 통상 학회에 가서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것이 이제 한 개의 논문이 나오기까지의 연구라는 과정이라고 보면 자, 문제를 도출해야 돼요. 문제를 어떻게 도출합니까? 문제를 어떻게 도출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다 보면 문제가 딱 떠오르나? 그게 아니잖아요.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기존에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에서부터 추출이 되는 거예요. 기존의 사람들이 지난 30년 동안 이 문제를 연구했다라고 하면 지난 30년 동안 연구자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한 연구들을 다 쭉 공부를 해서 지금 현재의 사람들이 어떤 지점에 서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아직 틀리지 않는 문제가 무엇인지가 정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소위 기존에 사람들이 했던 연구들을 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문헌들을 통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해왔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문헌이 많은 거고 또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많은 연구자들이 일하기 때문에 많은 산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논문의 수가 그만큼 많아요. 기간과 투입된 인력에 비례해서. 그럼 그것들을 다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제일 첫 번째 단계예요. 논문을 쓸 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처음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헌들을 읽고 해독하는 능력, 사람들이 공부해놨던 거를 읽고 무엇을 이 사람들이 했는지를 그 문헌을 통해서 읽어내는 능력, 독해력과 또 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기획 능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런 능력이 필요해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들을 잘 구사해서 그것들을 적절한 시간, 타임 프레임 안에다 넣어서 기획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회사에 간다면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프로젝트 기획 능력. 자금 조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연구 또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돈을 투자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또 끌어 모아서 팀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야 돼요. 장비 제작한 능력이 필요해야 돼요. 실험실에 앉아서 실험할 수 있어야 돼요. 잘 안 되죠, 실험이. 그러나 계속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그걸 수정해서, 에러를 수정해서 제대로 데이터가 나오게끔 실험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끈기하고 이 인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데이터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계산이나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또 그림을 이쁘게 그릴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글쓰기 능력이 필요해요. 또 사람들 앞에 그것을 잘 얘기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능력도 필요해요. 이런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종합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개의 논문을 쓰기 위한 한 개의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한 사람이 그걸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팀플레이가 돼야 되는 거고 다양한 여러 가지 재능들이 모아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 과정 전체가. 예.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한 사람이 그래도 이걸 주도적으로 쭉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이게 되니까 연구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논문 쓰기, 글쓰기에 대한 부분만 딱 뽑아가지고 봅시다. 이것도 무지하게 어려워요. 왜? 지금 교육 시스템에서 우리말, 국문으로 글쓰기를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 없죠? 네? 글쓰기를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잖아요. 학교 교육 과정에서. 대학하고 대학원까지 다 통틀어서 12년 초등, 중등, 고등 교육을 받고 4년을 더 더해서 학부 교육을 받아서 16년을 교육을 받고 다시 대학원에 와서 코스를 2년을 더해서 18년 학교 교육을 받아도 아마도 한 번도 앉아서 글쓰기 교육을 우리말로 글쓰기 교육을 받고 글 쓰고 고쳐주고 다시 받아보고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우리나라만 이래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뭐 일본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나라들만 이래요.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이렇게 교육을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미국이라면
초등학교 중하고 중고등 6년, 12년을 졸업해야 된다면 아마도 에세이를 뭐 수백 번 썼을 거예요. 매주 몇 개씩 내니까. 그러면 뭐 40주 교육을 한다고 하면 에세이를 2개씩 쓰면 80개를 내는 거고 1년에 100개 정도 에세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12년을 교육을 받으려면 12년 100개 곱하기 12해서 1000개의 에세이를 써야 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그런데 우리나라의 학생들한테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에세이를 쓰라고 요구하고 고쳐주고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교육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대학을 4년 졸업하려면 에세이를 어마어마하게 써서 레포트를 장문으로 써가지고 계속 내야 되는데 그런 레포트를 우리는 써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문제 풀어서 내고 우리 이공계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것만 했기 때문에 라이팅이 트레이닝 하나도 안 되는 상태에서 대학원에 와서 실험은 미국 애들하고 같이 하고 미국 애들이 자기 모국어로 또 모국어로 에세이를 쓰는 거를 막 1000개씩 에세이를 써보고 트레이닝이 된 대학원생들, 미국 애들 하고 동일한 수준의 논문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만큼의 핸디캡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거기다가 우리의 이 교육 시스템 안에서는 이공계하고 인문계를 일찍 나누니까 이제 앞으로 나누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국어를 잘 못하는 애들만 뭐 잘 못하는 애들만이라고 편견이지만 어쨌든 국어가 약한 애들이 이공계에 잔뜩 오게 된단 말이죠. 약해요. 취약해. 거꾸로 수학을 못하는 애들이 다 인문계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논리력이 취약한 거죠. 이쪽은 표현이 안 되고 수학 문제는 푸는데 표현이 안 돼. 거기다가 모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써야 되는데 영장문이라는 거를 영어 교육 과정에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 없죠? 당연히 영어로 에세이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센텐스 바이 센텐스 장문을 영작을 한 적이 없고 그것을 모아서 패러그래프로 또는 패러그래프들을 모아서 하나의 에세이로 영어로 써본 적이 없어요. 아마 대학에 와서 대학에서 이제 좀 열심히 가르치는 대학, 우리 학교 같은 대학에서 테크니컬 라이팅 강의를 개설해서 대부분의 요즘 학교들이 개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과목을 듣게 되면 아마 에세이를 한 2개 정도 한 학기에 쓰겠죠. 그게 다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미국 애들이 한 1000편의 에세이를 쓴다면 2개 정도, 2편 정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세계적인 주요 저널에 낼 수준의 영어 논문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거를 전제로 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래도 결과물은 똑같은 걸 내야 돼요. 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무작정 논문을 써와라. 논문을 쓰자 해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워드를 딱 켜놓고 쓰려고 앉아있어 봤자 논문이 써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심지어 학생들 중에 논문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seriously 심각하게. 지도교사하고 논의를 다 해. 야, 이거는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이런 주제로 논문을 쓰자. 알았지? 언제까지 써. 가져가죠. 그래가지고 딱 자기 책상에 가서 컴퓨터를 딱 켜가지고 워드를 딱 켜서 그걸 딱 보는 순간부터 프리즈 돼요. 한 줄도 안 나가. 그래서 한 몇 주 후에 어디까지 썼냐? 그러면 좀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대. 또 다시 몇 주간 지내. 안 가져와. 그래서 뭐 하고 있냐? 여러 가지 좀 뭐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너 실제 얼마나 썼어?
쓴 게 없어요. 안 써지니까. 이런 학생들도 비일비재해요. 실제로. 근데 그게 굉장히 심해지는 사람들도 있고. 어렵다. 근데 논문이라는 것도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많아요. 내용이. 자, 아까 데이터 분석하고 해석이 있었죠. 그 다음에 논문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논문 하나 쓰는데 뭐 학생들한테 맡겨놓으면은 최소한 아마 지금 한 3달 정도 걸려요. 그러면 3달 동안 풀타임으로 하는 일이니까 상당한 시간을 들이니까 그것이 그 플래닝이 잘 돼야 돼. 기획. 논문을 쓰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 논문 쓰는 부분만 딱 떼서 몇 개월짜리 프로젝트가 딱 잘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플래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런 일을 이렇게 할 거야.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이라는 것이 그냥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실현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논문도 마찬가지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해야지 하고 그 계획의 그 틀 안에서 논문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 계획이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림 이거 잘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림과 더불어서 처음에 개요라는 걸 작성하게 하는데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놉시스 논문의 개요 논문의 줄거리를 먼저 딱 잡고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자, 앞으로 어떤 긴 글을 써야 되는데 또는 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의 개요가 무엇인가를 처음에 따닥 조목조목 딱 써놓고 시작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기획 능력이라는 것 중에 일부겠지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논문이라는 걸 이제 구성하게 하는데 그 구성 능력이라는 게 또. 근데 실제로 글을 이제 센텐스 바이 센텐스 써야 되는데 쓰는 능력도 필요한 거고 쓰는 방법이 필요한 거고 또 논문을 글을 쭉 써놓고 다 쓴 논문의 글을 계속 고치는 작업이 사실 글 쓰는 작업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를 육문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근데 이런 것도 배워야 되는데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글을 써놓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보통 논문을 써서 가져와라 하면은 논문을 막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쓴 다음에 실제로 전혀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교사한테 가져와. 이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투고해야 되죠. 투고하는 것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근데 더 어려운 게 이제 그러면 전화해서 받아서 리뷰어한테 보내서 리뷰어들이 이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된다. 여러 가지 그 리뷰 리포트를 보내주게 되는데 그 리뷰 리포트를 보고 그것을 잘 대응해 줘야 되는데 리버탈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논문을 이제 재수정 리비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쪽에서 어떤 주장을 해서 리뷰어들이 조목조목 다닥다닥 주장을 해서 이래서 너의 논문은 잘못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게 편지로 오고 그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서면으로 다닥다닥 반박하는 걸 써서 보내고 다시 받고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리튼 커뮤니케이션 포멀하게 리튼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편지를 써서 소통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이게 잘 되면 이제 출판이 되는데 그럼 또 이제 잘 한번 고치겠죠. 프루프리딩이라는 걸 하고 논문이 나오게 되면 또 이제 지금은 이 뒷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 논문이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이 논문을 읽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전문적인 연구자라면 자기 논문이 어떻게 트랙되고 있는지를 계속 트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연구를 어떻게 이걸 연결할 건지 이 결과를 그게 있어야 이게 발전하는 거죠. 논문이라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글도 들어가 있고 그림도 들어가 있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다. 리뷰어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이거를 혼자 또 하는 게 아니니까 주로 지도교사와 같이 하겠죠. 지도교사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글을 잘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경우도 있고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겁니다. 대원칙이 이거예요. 대학원이라는 데는 물론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대학원이라는 데는 연구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데예요. 연구소가 아니에요. 연구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 지도교수죠. 네. 그래서 자, 논문 쓰기가 어렵다. 근데 지도교수가 방치하고 있다. 라고 하면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것을 해결하라고 지도교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하다가 어디가 막혔어. 연구가 실험을 하다가 이 부분이 안 돼. 계산을 하다가 이게 안 된다. 논문을 쓰다가 이런 부분이 안 된다. 라고 할 때 해결하라고 지도교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거를 혼자 안고 이렇게 있으면 뭐가 되느냐? 전혀 안 되죠. 교육이 안 돼요, 당연히. 본인은 진도가 안 나가. 그걸 하라고 지도교수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연구, 아까 이제 쭉 과정. 토픽 서치.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건 지도교수가 하는 거예요. 대학원생한테, 야, 네가 우리 연구실은 이런 방향으로 연구해. 우리 연구실은 태양전지 연구하는 연구실이야. 그러니까 태양전지에 대해서 네가 좀 공부해가지고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찾아와. 지도교수가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 이 사람이 그래도 오랫동안 전문가로 활동했던 사람이라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지금 어떤 게 이슈인지를 정확히 지도교수가 깨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전문적인 연구자라면. 그래서 지금 풀어야 될 문제들이 지도교수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 개의 문제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오는 대로 너는 이 문제를 좀 풀어봐. 너는 이 문제를 풀어봐. 너는 이 문제를 풀어봐라고 지도교수가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 강의를 많은 다른 학생들한테 워크숍으로 대학원 다른 과의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한테 하고 나면 뭘 물어보냐면 연구 주제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많아, 실제로. 그래서 그걸 네가 왜 정하냐? 너의 지도교수는 뭐 하냐? 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안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도교수가 하는 것이다. 다만 학생들이 학생이 아니고 졸업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해보고 두 개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중요할 것 같다. 풀어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조금씩 전문가가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는 능력은 스스로 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 지도교수가 순수하게 교육적인 관점에서 너 여기까지 연구를 했으니까 요 다음에는 뭘 해야 될지 스스로 한번 찾아봐 라고 내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박사과정 후반에 내가 아이디어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얘가 하고 있는 토픽에서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게 내가 머릿속에 있는데 이 학생은 도대체 뭘 생각해 올까 하고 과제를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리터처 서베이, 이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주제에 대해서 참고 문헌을 조사해가지고 그 지도교수가 준 이슈를 좀 정교하게 만드는. 그러나 이것도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진 않아요. 보통은 그 이슈를 찾았다고 하면 그 이슈를 좀 프레젠테이션 해보라고 하고 방향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문헌들은 네가 빼먹고 중요한 부분을 빼먹고 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지적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실험을 어떻게 할까 하는 플래닝. 이것도 어드바이저가 강력하게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실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시간은 대충 이런 정도 시간 타임프레임 안에서 해야 되고 샘플은 누구한테 받고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을 플래닝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디테일하게 자 금주에 뭘 하고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하겠죠. 데이터 테이킹 본인이 하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혼자서는 잘 안 돼요. 보통 보면 이제 그래서 내가 실험실에 어떤 학생이 실험을 하고 있으면 그 학생을 보러 실험실에 내가 계속 가게 되는데 데이터를 엉뚱한 걸 찍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 실험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요런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실험을 좀 경험이 미숙하니까
이 데이터가 쓸모가 있는 데이터인지, 이 데이터가 내가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풀려고 하는 그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잘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를 파악을 그때그때 현장에서 잘 못한단 말이죠. 그걸 지도 교수가 가서, 야, 이거는, 좀 필요 없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네가 계속 뽑고 있는 거야. 이걸 해서는 안 되고, 이쪽을 해야 돼. 이런 어드바이스를 계속 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로우 데이터를 잘 소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플랜을 세워야 되는 거고, 대충 로우 데이터가 나오면, 로우 데이터들 어떤 데이터들을 얻었는지를 쭉 지도교수와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덜 중요한 것 같고, 이런 부분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자. 이런 것들을 또 지도교수가 어드바이스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은 본인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또 지도교수와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추출할 수 있는, 즉,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는 거죠. 추출할 수 있는 결론이 뭔지. 그 다음에 결론이 나왔으면 이제 서머리, 대충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 라는 것을 지도교수와 같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되면은 결론이 나오면 이제 논문을 쓰는 단계로 가고, 자, 그럼 보통 이제 여기서 제가 다시 대충 논문을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스토리 라인, 시놉시스는 이렇게 돼 있고, 그림은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이제 보고 계속 또 고쳐야 되는 거죠. 지도교수가 계속 고쳐줘요. 이렇게 그려라. 그 다음에 이제 라이팅에 들어가고, 라이팅도 여러 번 고치겠죠. 근데 이런 과정들을 지도교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면서 시기적절하게 계속 하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논문을 하나, 토픽 서치에서 시작해서 논문을 완성해갖고 보낼 때까지, 또는 그 논문이 출간될 때까지 지도교수를 몇 번을 만나야 되는 거야. 셀 수 없어요. 여기까지 1강. 브레이크하고 합시다.